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 62살 박종수는 손녀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울음소리에 잠을 깼다. 거실로 나가보니 며느리 최유진이 낯선 남자와 소파에 앉아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종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의 친동생 박종철이었다. 3년 전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고 며느리와 손녀를 친자식처럼 돌봐온 종수였다. 매달 자신의 연금까지 쪼개가며 생활비를 보탰고 손녀 교육비며 며느리 보험료까지 대신 내줬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하필 자신의 친동생과 저런 꼴이라니. 종수가 분노에 떨며 소리치자 동생 종철은 오히려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다. 형, 유진이가 너무 외로워하길래 내가 좀 위로해 준 거야. 형도 이해해. 그 순간 종수의 30년 해양경찰 특공대 경력이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5살에 해양경찰에 들어갔어요. 인천 토박이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바다를 보고 자랐죠. 아버지가 어부셨거든요. 새벽마다 배를 타고 나가시는 아버지 뒷모습을 보면서 저도 바다 사나이가 되겠다고 다짐했어요. 해양경찰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평소에 말씀이 없으신 분이셨는데 그날은 막걸리를 드시면서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종수야, 바다는 무섭다. 하지만 바다를 두려워하지 마라. 존중하면 바다가 널 지켜줄 거다. 아버지의 그 말씀을 저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신입 시절부터 저는 남들보다 2배로 뛰고 3배로 훈련했어요. 체력 하나는 자신 있었거든요. 선배들이 힘들다고 쉴 때도 저는 혼자 수영 연습을 했죠. 파도가 높은 날에도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미친놈이라고 욕먹기도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 결과 30살에 해양경찰 특공대에 선발됐어요. 당시 특공대 최연소 대원이었죠. 특공대는 해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험한 임무를 담당했어요. 테러 진압, 불법 조업 단속, 해상 인질 구출, 조난자 구조까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이었죠. 처음 실전에 투입됐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단속이었는데 중국 선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저항했거든요. 선배가 머리를 맞고 쓰러졌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뛰어들었죠. 쇠파이프를 피하면서 3명을 제압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특공대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35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작전이 있었어요. 여객선이 태풍에 조난당해서 100명이 넘는 승객이 위험에 처했죠. 파도가 5m가 넘었어요. 헬기도 뜰 수 없는 상황이었죠. 저희 특공대가 고무보트를 타고 출동했어요. 파도에 휩쓸려서 동료 2명이 바다에 빠졌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었죠. 1명은 건졌는데 1명은 파도에 휩쓸려 갔어요. 박정호 대원. 저보다 2살 어린 친구였는데 그날 바다에서 시신도 못 찾았어요. 여객선 승객 112명을 전원 구조했지만 저희는 동료를 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혼자 울었어요. 정호야,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잡았어야 했는데.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더 독해졌어요. 단 1명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제 손으로 구한 목숨만 수십 명이에요. 국무총리 표창도 2번이나 받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강철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가정만큼은 언제나 따뜻하게 지키고 싶었어요. 32살에 결혼했어요. 아내 김순자는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하는 집 막내딸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순자의 웃음이 참 예뻤어요. 해맑게 웃는 얼굴이 바다의 햇살 같았거든요.
저 해양경찰이에요. 위험한 일 많이 해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괜찮아요. 저도 식당에서 칼 들고 일해요. 우리 둘 다 위험한 거 하는 거네요. 순자의 대답에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이 여자다.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저는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순자는 집에서 저를 기다렸죠. 밤늦게 귀가해도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순자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보, 오늘도 무사히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히 와야지. 당신이 기다리는데. 우리는 아이를 갖고 싶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병원에 다니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순자가 많이 힘들어했죠. 여보, 미안해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무슨 소리야. 아이 없어도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지. 저는 진심이었어요. 순자만 있으면 됐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죠. 그러다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40살의 순자가 임신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랐죠. 축하드립니다. 늦둥이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순자도 울었고요. 10년을 기다린 끝에 찾아온 아이였어요. 아들 민재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3kg 600g의 건강한 사내 아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어찌나 예쁘던지요. 민재야, 아빠다. 아빠가 평생 지켜줄게. 늦둥이라 더 귀했어요. 저는 민재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했죠. 임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오면 민재 얼굴을 보는 게 낙이었어요. 민재는 착한 아이로 자랐어요.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곧잘 했죠. 특히 수영을 잘했어요. 제 피를 받은 거겠죠. 고등학교 때 수영대회에서 상도 탔어요. 아버지, 저도 해양경찰 될래요. 뭐, 위험한데. 아버지가 하시는 거 멋있어요. 저도 사람 살리는 일 하고 싶어요. 저는 민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죠. 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하는지 아니까요. 민재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다만 해양경찰이 아니어도 사람 살리는 일은 많아. 민재는 결국 해양경찰 대신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물류회사였는데 연봉도 괜찮고 안정적인 직장이었죠. 저는 솔직히 안도했어요. 아들까지 위험한 일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민재가 28살 때 결혼한다고 했어요. 상대는 같은 회사 동료인 최유진이라는 여자였죠. 아버지, 유진이 소개할게요.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그래, 데려와. 처음 유진이를 봤을 때 인상이 참 좋았어요. 얼굴도 예쁘고 말도 야무졌죠. 순자도 유진이를 마음에 들어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유진입니다. 그래, 어서 와. 우리 민재가 좋은 여자 만났네. 유진이는 예의 바르고 똑똑해 보였어요. 집안도 괜찮았죠. 부모님이 서울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어요. 저는 민재의 손을 잡고 말했죠. 민재야, 가정을 잘 지켜라. 그게 남자가 할 일이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들의 대답이 얼마나 듬직하던지요. 저는 그날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결혼 후 민재와 유진이는 인천 송도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죠. 자주 왕래하며 지냈어요. 손녀 서연이가 태어난 건 결혼 2년 후였어요. 저는 60살이었죠.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손녀의 작은 손가락을 잡으면 세상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서연아, 할아버지다.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이제 남은 인생은 손녀랑 놀면서 보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행복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운명은 참 잔인하더라고요. 민재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서연이가 도를 갓 지났을 때였어요. 그날 민재는 출장을 가는 길이었죠.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왔다고 했어요. 즉사였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박민재 씨 보호자 되시죠?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다쳐서 알아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손은 멀쩡했어요. 어릴 때부터 잡아왔던 그 손.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손. 민재야, 아빠다. 일어나봐. 응? 아빠한테 대답해봐. 저는 미친 사람처럼 아들의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죠. 영원히. 장례식장에서 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군인처럼 꼿꼿이 서서 조문객을 맞았죠. 30년 해양경찰 생활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게 강한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밤에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내 새끼가 나보다 먼저 가다니. 이게 무슨 천벌인가 싶었죠.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걸. 순자는 아들을 보내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죠. 매일 민재 사진을 붙잡고 울었어요. 민재야, 엄마 두고 왜 갔어? 왜? 저는 순자를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순자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죠. 아들을 보내고 6개월 만에 순자가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죠. 병원에서 3개월을 버티다가 순자도 결국 눈을 감았어요. 임종 직전에 순자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여보, 유진이랑 서연이 잘 부탁해요. 우리 며느리 불쌍해요. 혼자서 아이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았어.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고마워요. 여보, 사랑해요.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살고 싶어요. 나도 사랑해. 먼저 가서 기다려. 내가 갈게. 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죠. 1년 사이에 아들과 아내를 모두 잃었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죠.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있었어요. 갓돌 지난 손녀. 엄마 아빠 잃은 어린 생명. 저는 이 아이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저는 아내의 유언을 지키기로 했어요. 며느리와 손녀를 제 자식처럼 돌보기로요. 퇴직금과 연금을 털어서 며느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매일 아침 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는 데리러 갔죠.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아들이 죽고 나서 유진이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죠. 저는 그게 대견했어요. 아버님, 감사해요.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 진짜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건데. 서연이는 내 손녀니까. 저는 진심으로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했어요. 민재가 사랑했던 여자니까요. 민재 대신 제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죠. 생활비도 제가 대부분 부담했어요. 제 연금이 한 달에 250만 원쯤 됐는데 그중 150만 원은 며느리한테 줬어요. 서연이 분유값, 기저귀값, 교육비까지. 손녀한테 쓰는 돈이 아깝지 않았거든요. 며느리 유진이는 처음에는 저를 많이 어려워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더라고요. 가끔은 저녁을 같이 먹기도 하고 주말에는 서연이를 데리고 나들이도 갔죠. 아버님, 오늘 날씨 좋은데 서연이 데리고 공원 갈까요?
그래, 좋지. 서연이 유모차 가져와.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됐다고 믿었어요. 아들은 없지만 며느리와 손녀가 있으니 외롭지 않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제 동생 종철이가 자주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거예요. 종철이는 저보다 5살 아래인데 젊을 때부터 사고뭉치였어요. 종철이는 어릴 때부터 말썽꾸러기였죠. 공부는 안 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사고만 쳤어요. 고등학교 때는 싸움 붙어서 경찰서에 끌려간 적도 있었죠. 아버지가 그때마다 종철이를 감싸주셨어요. 종철이는 아직 어려서 그래. 내가 형이니까 잘 이끌어줘라. 저는 형으로서 책임감을 느꼈어요. 종철이가 사고 칠 때마다 수습해줬죠. 군대도 제가 추천해서 해병대 보냈어요. 거기서 좀 정신 차리겠지 싶었는데 제대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업한다며 돈 빌려달라고 졸라대고 결혼도 2번이나 실패했죠. 첫 번째 아내는 종철이의 바람기 때문에 이혼했고 2번째 아내는 종철이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도망갔어요. 저는 늘 그 녀석 뒷바라지를 해왔어요. 형이니까요. 사업 실패로 빚이 생기면 제가 갚아줬고 이혼하고 갈 데 없으면 제 집에서 재워줬죠. 순자는 그런 제가 못마땅했어요. 여보, 종철이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맨날 받기만 하잖아요. 그래도 내 동생인데 어떡해. 피는 못 속인다고. 저는 종철이를 믿었어요.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형이 도와주면 다시 일어서겠지. 하지만 종철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교활해졌죠. 민재가 죽고 나서 종철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형, 민재 일 정말 안 됐다. 내가 위로해주러 왔어. 그래, 고맙다. 저는 동생의 방문이 고마웠어요. 아들 잃고 힘든 시기에 가족이 옆에 있어주는 게 위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종철이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며느리 집에 더 자주 드나들었거든요. 형, 유진이가 혼자 힘들어하길래 내가 좀 도와주고 있어. 도와준다고? 뭘 도와줘? 이것저것. 장보기도 해주고 아이 봐주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동생이 며느리를 챙겨주다니.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지.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종철이가 올 때마다 며느리 유진이의 표정이 달라졌거든요. 평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저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웃음이요. 어느 날 밤 손녀를 재우고 거실로 나갔는데 며느리와 종철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죠. 종철이의 손이 며느리 어깨에 올려져 있었어요. 제가 기침 소리를 내자 둘이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어요. 형? 왔어? 아버님, 일찍 오셨네요. 둘의 반응이 너무 어색했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의심이 들었죠. 설마, 아니겠지. 내 동생이 설마.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졌어요. 종철이가 며느리한테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유진아, 오늘 뭐해? 나 심심한데. 달달하게 속삭이는 목소리. 남남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그날 저는 손녀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서연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원래는 저녁 때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병원이 한산해서 예상보다 빨리 끝났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며느리의 웃음소리, 그리고 남자의 낮은 목소리. 유진아, 형한테 들키면 어떡해? 괜찮아.
아버님은 늘 이 시간에 안 오시잖아. 서연이 병원 데려가셨으니까 1시간은 걸릴 거야. 그래도 조심해야지. 형이 눈치채면 큰일 나. 뭐가 큰일이야.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 외로운 사람끼리 위로하는 건데. 저는 손녀를 안은 채 조용히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아 손을 맞잡고 있는 두 사람. 며느리 유진이와 제 동생 종철이. 종철이가 유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있었어요. 연인들이나 하는 행동이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두 사람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죠. 유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님,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셨어요. 형, 아니야. 그냥 유진이가 힘들어해서 내가 좀 위로해 준 거야. 위로?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와 손잡고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는 게 위로라고? 종철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유진이는 민재 아내야. 내 조카 엄마라고. 민재가 죽은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어. 형, 그러니까 더 외로운 거잖아. 민재가 없으니까. 유진이도 여자고, 나도 남자고. 서로 외로우니까 위로한 거야. 뭐가 잘못된 건데. 종철이는 전혀 죄책감이 없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이 저를 쳐다봤죠. 형도 이해해. 사람 마음이란 게 그래. 외로우면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 거지. 형은 너무 고지식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30년 해양경찰 특공대 출신. 한 주먹이면 저 녀석을 쓰러뜨릴 수 있었죠. 실제로 저보다 덩치 큰 범죄자들도 제 앞에서는 꼼짝 못했거든요. 하지만 손녀가 제 품에 안겨 있었어요. 서연이의 눈이 불안하게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할아버지, 왜 화났어? 서연이의 작은 목소리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 아이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면 안 돼. 나가. 둘 다 당장 내 눈앞에서 나가.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종철이는 투덜거리며 나갔고 며느리는 울먹이며 변명을 늘어놓았죠. 아버님,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내일 이야기하자. 오늘은 나도 생각 좀 해야겠다. 저는 손녀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죠.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배신감 때문인지 모르겠었어요. 민재야, 내 아내가 삼촌이랑 저러고 있었어. 아빠가 눈이 멀었구나. 아빠가 바보였어. 죽은 아들에게 속으로 말했어요. 눈물이 흘렀죠. 62살 먹은 늙은이가 손녀 앞에서 울었어요. 서연이가 작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할아버지, 울지 마. 서연이가 있잖아.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어쩌면 내가 오해한 건지도 모른다. 정말 그냥 위로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렸어요. 30년간 현장에서 쌓은 직감이었죠. 해양경찰로 일하면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봤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 뭔가를 숨기는 사람의 행동. 저는 그걸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며느리와 종철이의 태도는 분명히 이상했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차분하게 물었어요.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단둘이 마주 앉았죠. 유진아, 솔직하게 말해라. 종철이랑 언제부터 만났어? 며느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피했죠. 그러다가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 저도 사람이에요. 민재 오빠 가고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종철 씨가 다가와서 위로해 주니까 기댔을 뿐이에요. 그게 잘못인가요? 그게 위로야? 남편 죽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시동생이랑 3년이면 짧은 시간 아니에요. 저도 여자라고요. 밤마다 얼마나 외로운지 아버님은 모르시잖아요.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졌어요. 처음 보는 날카로운 눈빛. 저한테 존경을 표하던 며느리가 아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몰랐구나. 민재가 죽고 나서 아버님이 저한테 해준 게 뭔데요? 돈? 그거야 당연한 거잖아요. 아드님 잃은 죗값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죗값이라고? 아버님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버님은 맨날 서연이만 챙기셨잖아요. 저는요? 저는 어쩌라고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생활비도 내가 다 대고 집도 내가 사줬잖아. 그게 저한테 해준 거예요? 서연이 키우라고 준 거잖아요. 저는 뭐예요? 서연이 엄마, 그게 다예요? 며느리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종철 씨만 저를 이해해 줬어요. 아버님은 저한테 관심도 없으시면서 뭘 아세요? 그날 이후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냥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손녀 앞에서도요. 서연아, 할아버지한테 가. 엄마 좀 나갔다 올게. 며느리는 점점 자주 외출했어요.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는 아예 집을 비우기도 했죠. 저는 손녀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낯선 물건들이 하나둘씩 생겼거든요. 비싼 브랜드 가방, 새 구두, 고급 화장품. 며느리 월급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었죠. 유진아, 이거 어디서 났어? 친구한테 선물 받았어요. 왜요? 며느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죠. 어느 날 거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어요. 통장이었어요. 며느리 명의의 통장. 잔액이 3억 원이 넘었죠. 이게 뭐지? 어디서 이런 돈이 나온 거야? 저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죠. 민재의 사망보험금. 민재가 죽었을 때 회사에서 사망보험금이 나왔어요. 5억 원이었죠. 저는 당연히 그 돈이 며느리와 손녀의 생활비로 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따로 확인하지 않았죠. 가족을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해양경찰 시절 쌓은 인맥이 있었거든요. 옛 동료 김영호에게 연락했죠. 영호는 지금 인천경찰청 수사과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영호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형, 무슨 일인데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영호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어요, 형. 제가 알아볼게요. 일주일 후 영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형, 이거 심각해요. 며느리가 사망보험금 5억 중에 3억을 이미 빼돌렸어요. 그리고 그 돈이 간 곳이 어딘지 알아요? 어딘데? 형 동생 종철이 계좌예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와 동생이 짜고 내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빼돌렸다고? 그리고 형,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종철이랑 며느리가 공동 명의로 제주도에 펜션을 샀어요. 땅값만 2억이에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 동생이, 내 며느리가 죽은 내 아들의 돈으로 펜션을 사다니. 그리고 또 하나. 형, 이건 좀 조심스러운 건데요. 뭔데? 며느리가 민재 씨 죽기 전에 몰래 생명보험을 들었더라고요. 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 있어요. 보험금이 2억이에요.
그 보험도 이미 타갔고요.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민재 몰래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형, 저도 조사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민재 씨 사고 당시 경찰 조사 기록을 다시 봤는데 브레이크 관련해서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야? 사고 당시 민재 씨 차에서 브레이크 오일이 새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정비 불량으로 처리됐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의도적으로 손을 댄 흔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설마 민재가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한 거라면. 영호야, 이거 확실해?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은 충분해요. 형, 정식으로 수사 요청하시겠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죠. 그래, 수사 요청할게.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겠어. 그날 밤 저는 종철이에게 전화했어요. 종철아, 너 유진이한테 돈 받았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종철이가 대답했죠. 형, 그게 뭔 소리야? 무슨 돈? 내 계좌로 들어간 3억. 민재 사망보험금이잖아. 아, 그거. 유진이가 투자해달라고 맡긴 거야. 사업 자금으로. 사업? 무슨 사업? 제주도에 펜션 하나 사려고. 유진이랑 같이 운영하기로 했어. 나중에 은퇴하면 거기서 살려고. 종철이는 너무 태연했어요. 마치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요. 형, 왜 그래? 유진이도 앞으로 살아야 하잖아. 민재는 죽었지만 유진이 인생은 계속되는 거야. 나도 유진이 도와주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돈은 서연이 몫이기도 해. 내 조카딸 몫이라고. 서연이야 유진이가 알아서 키우겠지. 형은 너무 오지랖이야. 남의 집안일에 왜 그래? 남의 집안일? 내 아들 가족이 남이야? 형, 민재는 죽었어. 이제 유진이는 형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서연이 엄마야. 그리고 유진이가 누구랑 만나든 형이 상관할 일 아니잖아.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죠. 분노 때문에 숨이 제대로 안 쉬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30년간 현장에서 배운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 두 사람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외출하면 집안을 샅샅이 뒤졌죠. 서랍 속 서류, 영수증, 통장 거래 기록. 중요한 건 전부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러다가 며느리 방 옷장 깊숙이 숨겨진 서류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죠. 첫 번째는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제가 며느리와 손녀를 위해 사준 이 아파트가 어느새 며느리 단독 명의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분명 공동 명의로 해놨는데요. 이게 뭐야?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위조된 인감증명서가 있었어요. 제 서명까지 조작되어 있었죠. 며느리가 서류를 위조해서 아파트 명의를 빼돌린 거예요. 두 번째는 제주도 펜션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종철이와 유진이 공동명의. 취득 금액 2억 원.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휴대폰 요금 명세서였는데 거기에 적힌 번호 중 하나가 눈에 띄었죠. 민재가 죽기 일주일 전에 종철이와 유진이가 무려 43번이나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민재가 살아있을 때부터 이 둘이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영호에게 부탁해서 종철이의 과거 기록을 조사했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종철이가 5년 전에 인천의 한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브레이크 전문 정비공으로요. 형, 이거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종철이가 민재 씨 차 브레이크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영호의 말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내 동생이 내 아들을 죽였다고? 증거가 있어?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분석해 봤는데 민재 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안 섰어요. 완전히 브레이크가 먹통이 된 상태였어요. 정비 불량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 정비 불량이면 브레이크가 완전히 안 듣지는 않아요. 조금이라도 작동하거든요. 그런데 민재 씨 차는 아예 브레이크가 안 먹었어요. 이건 의도적으로 브레이크 라인을 끊거나 오일을 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 동생이 내 아들을 죽였어. 그것도 계획적으로. 며칠 후, 저는 종철이가 일했던 정비소를 찾아갔어요. 정비소 사장은 종철이를 기억하고 있었죠. 아, 박종철이요? 기억나요. 5년 전에 여기서 일했죠. 근데 그 사람 문제가 많았어요. 무슨 문제요? 손님 차에서 부품 빼돌리고 돈 떼먹고 결국 잘렸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 찾으세요? 제 동생이에요. 정비소 사장이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죄송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사람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사기꾼이에요. 저는 정비소 사장에게 부탁했어요. 종철이가 여기서 일할 때 배운 기술로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지요? 당연히 가능하죠. 브레이크 라인 끊는 건 기술자한테는 식은 죽 먹기예요. 티 안 나게 할 수도 있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종철이가 민재의 차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사고를 위장한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 유진이와 짜고 사망보험금을 빼돌린 거죠.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어요. 저는 더 파고들기로 했죠. 며느리와 종철이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저는 유진이의 친구들을 수소문했죠. 그중 한 명이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사실 유진이가 결혼 전부터 종철 씨랑 만났어요. 뭐라고? 유진이가 민재 씨 소개받기 전에 종철 씨랑 먼저 사귀었어요. 근데 종철 씨가 돈이 없으니까 민재 씨한테 간 거예요. 대기업 다니고 집안도 괜찮으니까. 충격이었어요. 유진이는 처음부터 민재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였죠. 그리고 뒤에서는 종철이랑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유진이가 그랬어요. 민재 씨랑 결혼해서 돈 모으고 나중에 종철 씨랑 같이 살 거라고. 근데 민재 씨가 죽을 줄은 몰랐대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여자가 처음부터 내 아들을 이용한 거야. 그리고 내 동생과 짜고 아들을 죽인 거야.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서류 사진, 통화 기록, 증인 진술, 정비소 사장 증언, 영호가 확보한 수사 자료까지. 완벽했죠. 하지만 경찰에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손녀 서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저는 손녀를 데리고 친구 집으로 피신했어요. 해양경찰 시절 함께 근무했던 전우 이상철이 집이었죠. 상철이는 부산 해운대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종수야,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상철이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상철이는 충격을 받았지만 바로 도와주겠다고 했죠. 서연이는 내가 맡을게. 너는 그 나쁜 놈들 잡아. 고맙다, 상철아. 손녀를 안전한 곳에 맡기고 저는 인천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경찰서로 향했죠. 저는 박종수입니다. 제 아들 박민재의 교통사고 건을 다시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살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3년 전 사건을 왜 지금 와서 다시 조사하느냐고요. 하지만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고 태도가 달라졌죠. 이거 심각하네요.
정식으로 수사를 다시 열겠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어요. 경찰은 민재의 차를 보관하고 있던 폐차장에서 차량을 확보해서 정밀 감식을 진행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잘려 있었어요. 칼이나 니퍼 같은 도구로 잘린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죠. 정비 불량이 아니라 의도적인 손상이었어요. 박종수 씨, 이건 살인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브레이크를 조작한 겁니다. 경찰의 말에 저는 울었어요. 내 아들이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살해당한 거였어요. 며느리와 종철이는 동시에 소환됐어요. 저도 경찰서에 갔죠. 며느리가 취조실에서 저를 봤을 때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유진아, 이제 다 끝났어. 내가 한 짓 다 알아. 며느리는 처음에는 발뺌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사망보험금 횡령, 아파트 서류 위조, 종철이와의 불륜관계, 그리고 민재 살해 공모. 하나하나 추궁당하자 며느리는 결국 무너졌어요. 취조실에서 울면서 털어놓기 시작했죠. 저는 종철 씨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종철 씨가 민재 오빠 차를 손볼 거라고 했을 때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몰랐다고? 민재가 죽고 나서 바로 보험금 타갔잖아. 그게 모르는 사람이 할 짓이야? 저도 피해자예요. 종철 씨가 협박했어요. 말 안 들으면 저도 죽인다고. 며느리는 모든 걸 종철이에게 떠넘기려고 했어요. 하지만 종철이도 취조실에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었죠. 저는 유진이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유진이가 민재 없애자고 먼저 말한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간 거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둘 다 공범이라는 게 밝혀졌죠. 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금 흐름까지 모든 게 증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어요. 민재가 죽기 한 달 전 대화였죠. 종철 유진아, 이번에 확실하게 끝내자. 민재 출장 갈 때 내가 차손 볼게. 유진 진짜 괜찮아? 들키면 어떡해. 종철 걱정 마. 정비 불량으로 처리될 거야. 완벽하게 할게. 유진 알았어. 보험금 나오면 바로 펜션 사자. 종철 그래.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이 대화를 보면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이 두 사람이 계획적으로 내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그것도 돈과 불륜을 위해서.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서 저는 증인석에 섰죠. 증인,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피고인 박종철은 제 친동생입니다. 피고인 최유진은 제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였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입니다. 제 아들을 죽인 원수들입니다. 법정에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종철이가 증인석에서 저를 봤을 때 고개를 푹 숙였어요. 처음으로 죄책감 비슷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저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어요. 형, 미안해. 그런데 민재가 죽어야 유진이를 내 여자로 만들 수 있었어. 나도 사랑을 위해서 그랬던 거야. 종철이의 변명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판사도 검사도 방청객들도 모두 경악했죠. 피고인, 그게 사랑입니까? 조카를 죽이는 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유진이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미친놈아, 그게 사랑이야? 내 조카를 죽인 게 사랑이냐고? 법정이 술렁였어요.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죠. 민재가 어릴 때 내 기저귀 갈아줬어. 내가 사고 칠 때마다 내가 수습해줬어. 형이니까.
가족이니까. 근데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돈이랑 여자 때문에? 종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더 숙일 뿐이었죠.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종철이는 살인죄와 보험 사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계획적이고 잔인한 범행이라는 이유였죠. 유진이는 살인 공모와 보험 사기, 사문서 위조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판결이 내려지던 날, 저는 법정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종철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유진이는 울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아버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종철 씨한테 속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용서? 내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법정을 나서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민재야, 이제야 내 원수를 갚았다. 하늘에서 편히 쉬어라. 아빠가 서연이 꼭 지킬게.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민재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서연이를 데리러 부산으로 갔어요. 상철이 집에서 서연이는 잘 지내고 있었죠. 할아버지. 서연이가 저를 보자마자 뛰어왔어요. 저는 손녀를 꼭 안아줬죠. 서연아, 미안해. 할아버지가 늦었지? 아니야. 상철 할아버지가 잘해줬어. 근데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도 서연이 보고 싶었어. 이제 같이 살자.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인천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곳에는 나쁜 기억이 너무 많았거든요. 대신 부산 해운대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죠. 상철이가 제안했어요. 종수야, 여기서 같이 장사하지 않을래? 내 횟집 옆에 빈 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뭐 해봐. 나는 요리 같은 거 못하는데. 못하긴. 배에서 동료들한테 라면 끓여줄 때 다들 맛있다고 했잖아. 분식집 해봐. 떡볶이, 라면 그런 거.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62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지만 달리 할 일도 없었죠. 연금으로만 먹고 살기엔 서연이한테 해줄 게 없었으니까요. 그래, 해볼게. 저는 작은 분식집을 열었어요. 가게 이름은 민재네 분식. 아들 이름을 간판에 새기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요리라곤 라면밖에 못 끓이는 사람이 분식집을 연다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30년 해양경찰 생활에서 배운 게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남는다는 것.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떡볶이 소스 연구를 했어요. 유튜브 영상 보면서 따라하고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수십 번을 반복했죠. 손에 화상도 입고 소스가 옷에 튀어서 빨래를 3번씩 하기도 했어요. 서연이가 제 첫 번째 시식 손님이었어요. 할아버지, 이거 맛있어? 한번 먹어봐. 서연이가 떡볶이를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할아버지, 좀 이상해. 어디가? 모르겠어. 그냥 이상해. 저는 다시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설탕을 좀 더 넣고 고춧가루를 줄였죠. 서연이가 다시 먹어봤어요. 할아버지, 이건 맛있어. 진짜? 응, 진짜. 또 줘. 그렇게 서연이의 입맛에 맞춘 떡볶이 레시피가 완성됐어요.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맛이었죠. 분식집 개업날 손님이 딱 3명 왔어요. 상철이네 식구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첫날이니까 그래. 내일은 더 많이 올 거야. 다음 날도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다음 날도요. 한 달 동안 매출이 30만 원도 안 됐죠. 임대료도 못 낼 지경이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망한 거야? 서연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할아버지가 더 열심히 할게. 저는 전략을 바꿨어요. 가게 앞에서 시식 행사를 열기 시작했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떡볶이를 나눠줬어요. 아저씨, 이거 뭐예요? 떡볶이야. 한번 먹어봐. 공짜야.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던 사람들이 맛을 보고는 놀랐어요. 어머, 이거 맛있다. 여기서 파는 거예요? 응, 저 가게에서 팔아. 민재네 분식이야.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 명이 두 명 되고, 두 명이 네 명 되고, 석 달이 지나자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야 했어요. 사장님, 여기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 만든 맛이에요. 고마워요. 또 오세요. 손님들의 칭찬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내가 해낸 거구나. 아직 끝이 아니구나. 분식집이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죠. 30년 전 제가 구한 사람이었어요. 혹시 박종수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 기억 안 나세요? 30년 전에 여객선 사고 때 구해주셨잖아요.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30년 전 태풍 속에서 100명이 넘는 승객을 구했던 그날. 동료 정우를 잃었던 그날. 아, 그때 승객분이세요? 네. 저 그때 22살이었어요. 지금은 52살이고요. 그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종수 씨 아니었으면 저 그날 죽었어요. 평생 은인을 찾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됐네요. 아, 그때 일이 기억나네요. 당신 꽤 무거웠어요. 업고 수영하느라 힘들었거든요. 우리는 웃었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죠. 그 남자 이름은 김동현이었어요. 지금은 부산에서 꽤 큰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종수 씨, 저 분식집 하시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시작했어요. 여기 떡볶이 먹어봐도 될까요? 저는 떡볶이를 만들어줬어요. 동현 씨는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죠. 이거 진짜 맛있네요. 소스가 특이해요. 제가 직접 개발한 거예요. 종수 씨, 혹시 이 소스 상품화할 생각 없으세요? 상품화요? 네. 저희 회사에서 소스 제품 만들면 전국에 유통할 수 있어요. 종수 씨 레시피로 소스 만들면 대박 날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 레시피를 남한테 넘긴다고? 하지만 동현 씨의 제안은 진심이었죠. 종수 씨, 제가 30년 전에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요. 사업 파트너로 같이 해보시죠. 저는 결국 동의했어요. 동현 씨의 회사와 협력해서 민재네 떡볶이 소스를 상품화했죠. 처음에는 부산 지역 마트에서만 팔았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이 소스 어디서 사요? 마트에서 다 팔렸던데요.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생산량을 늘려도 부족했죠. 결국 전국 마트에 납품하게 됐어요. 분식집도 덩달아 유명해졌어요.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오고 신문에 기사가 실리고 62살 해양경찰 출신이 손녀와 함께 분식집을 운영한다는 사연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거였죠. 사장님, 방송에서 보고 왔어요. 사연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고마워요. 많이 드세요. 저는 바쁘게 손을 움직이면서도 행복했어요. 30년 전에 구한 생명이 30년 후에 저를 구해주다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서연이도 부산 생활에 적응했어요.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집에 오면 분식집에서 그림을 그렸죠. 서연이가 그린 그림을 가게 벽에 붙여놨어요. 할아버지, 이거 우리야. 서연이가 그린 그림에는 저와 서연이가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랑해라는 글씨가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도 서연이 사랑해.
사업이 커지면서 고민이 생겼어요. 분식집을 확장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규모를 유지해야 할지. 동현 씨는 확장을 권했죠. 종수 씨, 프랜차이즈로 확장하시죠. 전국에 민재네 분식을 내면 대박 날 거예요. 나는 장사꾼이 아니라서 그런 거 잘 몰라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경영은 저한테 맡기시고 종수 씨는 맛만 책임지세요. 저는 결국 동의했어요. 동현 씨와 함께 민재네 분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죠. 처음 가맹점이 서울에 열렸을 때 저는 직접 올라갔어요. 서울 홍대 앞.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었죠. 사장님, 여기 떡볶이 맛있어요. 홍대 맛집이네요.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그 후로 가맹점이 하나둘씩 늘어났죠. 1년 만에 전국에 20개가 넘는 가맹점이 생겼어요. 저는 65살에 프랜차이즈 대표가 됐어요. 해양경찰 특공대 출신이 분식집 사장이 될 줄이야.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업이 커지면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유진이가 서연이 양육권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유진이는 감형을 받아서 20년형에서 14년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출소 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걸어왔죠. 저는 서연이의 친어머니입니다. 양육권은 제게 있습니다. 법정에서 유진이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양육권을 주장해? 서연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어떻게 양육권을 달라고 할 수 있어? 저는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14년 동안 감옥에서 반성했습니다. 이제 제 딸과 함께 살 권리가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맞섰죠. 원고 최유진은 피해자 박민재를 살해한 공범입니다. 이러한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습니다. 피고 박종수는 미성년자의 친족일 뿐이며 법적 양육권은 친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치열한 법정 싸움이 벌어졌어요. 저는 서연이의 의견을 물었죠. 서연아, 엄마 만나고 싶어?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엄마가 아빠 죽였잖아. 나 할아버지랑 살래. 서연이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판사는 서연이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에게 양육권을 인정해줬죠. 미성년자 박서연의 양육권은 조부 박종수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유진이가 저를 노려봤어요. 두고 보세요. 서연이는 제 딸이에요. 반드시 되찾을 거예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서연이는 내 딸이 아니야. 민재의 딸이고 내 손녀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서연이는 안 줘. 유진이는 이를 악물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죠. 서연이를 지킬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으니까요. 양육권 소송이 끝난 후 저는 서연이를 데리고 제주도에 갔어요. 여행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죠. 종철이와 유진이가 공동 명의로 샀던 펜션. 재판 과정에서 압류됐다가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저는 그 펜션을 낙찰받았죠. 할아버지, 여기 뭐야? 여기가 원래 나쁜 사람들 거였어. 근데 이제 우리 거야. 저는 펜션을 리모델링 했어요. 민재네 펜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아들 이름을 한 번 더 새기고 싶었거든요. 펜션은 제주도 서귀포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서연이가 이곳을 좋아했죠. 할아버지, 여기 바다 예쁘다. 그래, 예쁘지? 나중에 여기서 방학 때마다 오자. 응, 좋아. 저는 분식집과 펜션, 소스 사업까지 3개의 사업을 운영하게 됐어요. 65살에 시작한 인생 이모작이 성공한 거죠.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저는 손녀의 손을 잡고 학교 앞에 섰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 손을 잡고 들어갔죠.
서연이에게는 부모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나만 할아버지랑 왔어? 그래도 괜찮아. 할아버지가 아빠, 엄마보다 더 많이 사랑하니까. 진짜?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많이. 서연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저에게는 세상 전부였죠. 학교에서 가족 그리기 대회가 열렸을 때 서연이는 저와 자신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림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와 나.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저는 그 그림을 보고 펑펑 울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세월이 흘러 서연이가 중학생이 됐어요. 공부도 잘하고 요리에도 재능이 있었죠. 특히 떡볶이 만들기를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나 커서 요리사 할래. 할아버지처럼. 그래, 할아버지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당연하지. 할아버지 레시피 다 외웠거든. 저는 서연이에게 요리를 가르쳤어요. 떡볶이, 순대, 김밥. 제가 개발한 레시피를 하나하나 전수해줬죠. 서연아, 이건 할아버지가 평생 연구한 거야. 내가 이어받아. 응, 할아버지. 나 열심히 할게. 서연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요리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했어요. 전국 고등학교 요리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죠. 할아버지, 나 1등 했어. 우리 서연이 대단하다. 축하해. 할아버지 덕분이야.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줬잖아.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 아이가 내 삶의 전부구나. 70살이 되던 해 저는 민재네 분식을 후배에게 물려주고 은퇴했어요. 동현 씨와 함께 운영하던 소스 사업은 계속 유지하고 펜션도 남겨뒀지만 일선에서는 물러났죠. 이제는 서연이와 함께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서연이는 대학에서 조리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후 유명 호텔 레스토랑에 취직했죠. 제가 가르친 실력이 빛을 발한 거예요. 할아버지, 나 오늘 셰프 승진했어. 진짜? 우리 서연이 대단하다. 다 할아버지 덕분이야. 할아버지가 요리 가르쳐 줬잖아. 서연이가 성인이 되고 자기 앞가림을 하게 됐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했어요. 내 역할을 다한 거구나. 어느 날 서연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착하고 성실해 보이는 청년이었죠. 할아버지, 이 사람이 내 남자친구야. 곧 결혼할 거야. 그래, 반갑다. 저는 서연이의 남자친구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눈빛이 맑았죠.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 박서연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래,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한다. 서연이의 결혼식 날, 저는 아들 대신 서연이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죠. 할아버지,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살았을지 몰라요. 할아버지야말로 고맙다. 서연이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살 수 있었어.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결혼식장에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민재야, 서연이가 결혼한다. 좋은 사람 만났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잘 키웠지? 바람이 불었어요. 민재가 웃고 있는 것 같았죠. 75살이 된 지금 저는 해운대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서연이 부부가 자주 찾아오고 곧 증손주도 볼 예정이죠. 할아버지, 저 임신했어요. 증손주예요. 진짜? 우리 서연이 대단하다. 축하해.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어요. 새 생명이 태어난다니. 민재의 핏줄이 이어지는 거죠. 어느 날 저녁 저는 해운대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바다가 석양에 물들어 있었죠. 30년 해양경찰 시절부터 지금까지 바다는 언제나 제 곁에 있었어요. 민재야, 순자야.
나 잘 살았지? 서연이도 잘 키웠고 사업도 성공했어. 이제 너희 곁으로 갈 날만 남았네. 저는 속으로 아들과 아내에게 말했어요. 파도 소리가 대답처럼 들렸죠. 30년 전 동료 정호를 잃었던 그 바다. 아들을 잃고 아내를 잃었던 그 바다. 하지만 바다는 저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시 일어설 힘을 줬죠.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지옥을 통과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종수야, 산책해?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상철이가 서 있었죠. 30년 전후. 지금은 유일한 친구. 상철아. 너도 나왔네. 오늘 날씨 좋아서 같이 걸을까? 그래, 좋지. 우리는 나란히 해변을 걸었어요. 파도가 발밑에 부서졌죠. 종수야, 너 잘 살았다. 뭔 소리야, 갑자기. 그냥 내가 그 일 당하고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일어선 거 보니까 대단하다 싶어서. 뭐가 대단해?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대단한 거야. 그냥 사는 게. 상철이의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래, 그냥 사는 거지. 뭐? 우리는 말없이 걸었어요.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배가 뒤집히지 않으면 살아남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지만 않으면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2026년에는 하시는 일이 초대박 터질 거예요. 믿어보세요. 감사합니다.